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을 내년 4월까지 폐쇄하기로 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어제 재정 부담으로 도축장을 폐지한다는 대구시 방침을 수용하는 대신에 2026년 9월까지 입주 계약을 맺은 부산물 상가 소상공인의 생계 대책을 내년 1월 시의회 회기까지 모색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경북의 양돈 농가입니다. 대구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돼지 대부분이 경북 지역 농가에서 오기 때문인데요. 경상북도가 충북과 경남 등지로의 운송비를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농가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축장 운영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내년 4월 도축장 폐쇄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농가의 혼란과 타격을 막을 대책 적극 마련해야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지금 안동은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경북 북부권에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최대 2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특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사망 사고 현장에 안전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먼지를 막는 방진 마스크만 쓰고 수시간 작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석포제련소 1공장 안 탱크 모터 교체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최소한의 보호장구도 갖추지 못했는데요. 병원 이송 당시 숨진 노동자의 소변에선 치사량 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또 다른 노동자는 1ppm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이처럼 고농도 비소가스에 노출됐지만 현장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가 없어 6시간가량 작업이 진행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누출된 아르신가스를 포함한 독성가스는 대부분 무색무취로 인지하기가 어려워 실시간 감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아연 가루와 화학물질을 섞는 탱크 모니터를 교체하던 작업 중에 일어났는데 이 탱크가 지난해 환경부가 오염물질이 셀 틈이 있다며 내년까지 밀폐하라고 지시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북경찰청과 노동부, 환경부는 오늘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지속시간이 길고 그만큼 비의 양도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고요.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3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남은 한 주 동안 기온 변화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분야 최고 권위상인 한국관광의 별에서 경주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가 올해의 관광지로 뽑혔습니다. 또 개장 23개월 만에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한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신규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우선 30개의 능이 솟아있는 경주 고분군인 대릉원은 신라 천년 역사의 중심이고요. 신라 왕자의 별궁인 동궁과 연못인 월지는 빼어난 조경에다 최근 경관 조명까지 더해져서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체험형 철 트랙 조형물인데요. 트랙 길이 333m, 최대 높이 57m로 717개의 계단을 따라 걸으면서 공간을 이용하는 기분을 느끼고 영일만 등 주변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경주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지방 관광 시대를 열고 더 많은 세계인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5도 높은 10.2도, 습도는 64%입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남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2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운항이 중단된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교육발전특구 소통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비전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데 모두가 의견을 모았는데요.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돌봄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1일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모델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정 용역을 시행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울릉군은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실현 가능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연구팀이 최근 관련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했는데요. 태풍의 위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한 이민규 박사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위력을 강화했음을 처음으로 입증을 하셨다고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한반도 상륙의 태풍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처음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 태풍의 최대 강도나 상륙 강도가 매우 강한 태풍 4개를 선정한 다음 현재 조건과 온난화의 영향이 제거된 조건에서 각각 모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네. 네, 현재 조건은 온실가스 증가로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한 상태를 의미하고 그렇죠. 온난화 영향이 제거된 실험은 산업혁명 이전의 기후 상태를 의미합니다. 표면 온도가 1도 상승하기 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결과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이 반영되었을 때 태풍 강도가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강수도 증가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극한 강수 발생 영역도 온난화로 인해서 16에서 37% 정도 더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같은 강수의 팽창은 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중심 상승 기류가 강해지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제 연구에서는 설명되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태풍 강도가 강해지고 또 강수량도 증가하고 또 강수 발생 영역도 더 넓어졌다. 이것은 이제 정량적으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지구 온난화가 그럼 가속화되면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또 의미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온난화의 영향이 태풍 평균 강도보다 최대 강도에서 더 두드러짐을 확인을 하였고 이는 앞으로 더 강력한 슈퍼태풍이 더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예전보다 강력한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한 사례가 늘고 있고 예. 앞으로 지속될 지구온난화의 정도에 따라서 태풍이 더욱 강해지고 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극한 강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팀은 현재 1.5도 그리고 2도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태풍의 강수와 강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분석을 하고 있지만 2도 온난화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1.5도 온난화 실험보다 훨씬 더 강한 태풍의 강수나 강도가 모의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태풍에 대한 분야별 대비책 마련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와 올해 그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거든요. 네. 예, 이것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연구자분들께서 같이 공동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지구 온난화의 강도와 전 지구 강수 패턴 간의 관련성을 분석을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 여름 극한의 호우와 폭염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강수 패턴이 뚜렷하게 변하면서 나타난 이상기후인 현상인 것으로 이 연구팀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극한 호우의 빈도가 잦아짐과 동시에 비가 오지 않는 날도 늘어나는 현상이 지구온난화와 지금 가장 뚜렷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정말 지금이 12월인데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오른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런 이상기후가 갈수록 잦아지고 또 일상화되고 있다는 게 참 걱정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서 폭염이 강해지고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이 보도가 됐고 예.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폭염의 지속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상반기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9도 높은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2060년대가 되면은 21년 10월과 같은 가을 폭염이 2년마다, 그러니까 경년 단위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경년에 한 번씩, 그럼 2년에 한 번씩 가을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 네. 2060년대가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은 이런 폭염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 협정 목표 온도를 달성해서 지구 온난화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면은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극단적 가을 폭염은 30-4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파리협정 목표 온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1.5도와 2도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모인 전 세계 각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설정한 기준 온도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씨 아래로 억제하고 가능하다면은 1.5도까지 제한하는 것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전보다 이미 1.1도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1.1도나 상승했으니까 1.5도를 넘기지 말자. 최대한 2도 아래로 억제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것이 이게 파리 협정 목표 온도인가 봅니다. 네. 예. 여기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폭염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한다면 폭염의 빈도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한다면 현재 여름의 길이인 91일보다 12일에서 13일 정도 더 늘어나고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한다면 여름 길이는 20일에서 21일 일어난 111일에서 112일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온도 0.5도 차이에 여름의 길이가 1주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0.5도 차이가 분들이 느끼기엔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실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오르면은 1.5도 오를 때보다 해수면 평균 높이가 10cm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 약 1,000만 명이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00만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2도 온난화 시에 물 부족 인구 국가도 최대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위험 지역 중 하나로 뽑혔는데요. 농업이나 에너지, 식생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과 관련 대응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더 오르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네,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가 된다면은 2030년대에 북극 해빙이 소멸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050년대에는 해빙이 모두 사라진다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과 상관없이 2030년에서 50년대에는 북극에 있는 해빙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2030년 되면은 정말 얼마 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빙이 줄어들거나 소멸되면 지구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해빙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장 북극의 생태계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해빙은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예. 여름에 이 길이 사라진다면은 북극곰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빙 소멸은 북극을 넘어서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해빙이 줄어들면 세계 곳곳에서 한파와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들이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시베리아 지역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지구온난화가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예. 해빙은 인간으로 치면 위험을 막는 면역체계와 같은데 이러한 위험을 막는 방어막이 사라져 각종 이상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영화에서만 보던 약간 끔찍한 상황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눈앞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대비책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북극 해빙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림벌채로 인해 방출된 온실가스가 지난 41년간 북극 해빙의 감소를 일으킨 반면에 에어로졸과 태양, 화산활동과 같은 자연 변동성은 북극 해빙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는 물론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들께서 다 같이 공격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구 온난화가 한반도의 태풍 위력을 강하게 키웠다는 그런 연구 결과 포스텍 연구팀이 처음으로 입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포스텍 환경공학부의 이민규 박사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를 이어왔는지 달구벌로 역사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배아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어제 대구 향토역사관에서 진행하는 달구벌 역사문화 알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8번째 행사이자 마지막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신라 신문왕은 왜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까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현장의 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689년에 달구벌로의 천도였습니다. 근데 옛날 교과서에는 보면 계획 세웠다 거쳤다 이랬거든요. 그런 사료를 읽기는 은근이다. 계획을 기록상에 남기는 거는 세상에 없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명한 교수님이시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거기도 덧붙여서 너무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강연이긴 하지만 아주 깊이가 있고 전문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폭넓은 내용을 많이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그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의 석사과정생으로 지내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고대사 전공이다 보니까 주보던 선생님 논문이나 저서도 많이 읽었고 그 달구벌 천도로 석사 논문을 준비 중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관심이 생겼고 석사과정생분들께서 여기 한번 꼭 가봐라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한국 고대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를 비롯해서 경주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 강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신라 신문왕이네요. 신라의 수도가 대구로 옮겨졌다면 지금의 역사는 많이 정말 달라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의에서는 신라 신문왕이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하게 된 배경과 실패의 원인, 그리고 그 대상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구였던 이유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대구의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도 됐지만 수도가 대구로 옮겨졌을 때를 상상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강연을 한 경북대 사학과 주보돈 명예교수도 만나봤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을 하고 경주에 살고 있는 주보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논문도 쓰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쓰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면서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지리,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크게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하니까 무관심하고 이런 흔히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과거, 뿌리, 정체성 이런 걸 제대로 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건데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서 거기에만 치중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그래야 앞날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공간이 우리 강의를 통해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젊어서는 앞날이 많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는 않는데 인생의 반을 넘어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듯이 우리들의 삶도 총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역사도 저절로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삶 속에 그런 길들을 기성세대들은 좀 열어주도록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누구라도 다 힘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강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또 배울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 시민들에게 친근한 역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구 향토역사관을 비롯해서 대구 근대역사관, 대구 방자유기 박물관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박물관별로 특성이 다 각각 다르니까요. 방문하셔서 역사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대구 향토역사관의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주환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가 이제 달구벌 역사문화 알기라고 이제 운영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성인을 대상으로 특강과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대구의 전근대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시민들이 대구 지역사를 쉽게 접근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해낸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이제 8회를 진행을 했는데 회차를 이제 거듭할수록 참가자분들 반응도 좋고 이제 신청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대구 향토역사관에서 대구 지역 박물관에서 이제 유일한 프로그램인데 그 어린이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대구야 고고 유물과 놀자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구 향토역사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 중입니다. 올해 진행해 보니까 대구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내년에도 대구 지역사에 대한 강의와 이제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설 전시실 전시물 교체도 진행해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향토역사관은 대구 국립박물관으로 대구에 박물관이 별로 없던 시기에 대구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전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며 전시물과 전시 환경이 노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하는 게 이제 과제로 있고요. 지속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달구벌 역사 문화 알기 프로그램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정말 뜨거웠는데요. 8회째 진행된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강의실도 꽉 차고 자리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더 재미있는 걸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역사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해 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 운영본부 아래 새롭게 출발한 대구향토역사관은 내년 1월 24일에 개관 1주년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의 전근대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사의 저변을 넓혀가기 위해 마련된 달구벌 역사 문화 알기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무거운 이슈 가져왔습니다. 경북 봉화군 영풍의 석포제련소에서 원하청 노동자 4명이 비소에 중독됐는데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네. 원청 직원만 500명이 넘는 큰 회사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고요.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면서 동시에 석포제련소의 작업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도 좀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자, 사고 경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인데요. 이 대형 서점인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네. 12일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정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이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이 중에 1명은 작업 다음 날 새벽부터 숨이 차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였는데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네. 이 사망한 60대 남성 A씨는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노동자이고요. 이 사인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 중독입니다. 이 숨진 노동자는 42년 동안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이후 다시 하청업체에서 2년째 일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 이제 다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상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삼수소화 비소, 이게 어떤 물질인지 발암 물질인 거죠? 네, 일단 비소가 1급 발암물질인데요. 이 몸에서 검출된 삼수소와 비소는 치사량 기준 6배가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삼수소와 비소는 아연을 황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액화가스 형태의 비소인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한 관리 대상 유해물질입니다.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인 거죠. 따라서 사업주는 이 해당 물질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네. 이 작업자들은 이 삼수소와 비소에 최대 7시간가량 노출된 것으로 병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수소와 비소에 분명히 유독성이 있고 네. 그리고 대응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대응 방법이 있는데 네. 사고 당시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병원 측이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네. 좀 조심스럽지만 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 비소가 폐암, 방광암 및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인체 발암물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근로자 준수사항으로 비소와 그 화합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한다.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 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이런 식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주 쪽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이후 조사에서 핵심이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해서 이 영풍그룹의 제련 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에 일제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아직 사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뚜렷하게 결과가 나온 건 없고요. 당초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봉화경찰서가 경북도 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유독가스 감지 장치 설치나 전신 보호복 착용 같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풍의 경영 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이제 50인 이상이잖아요. 지금 500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원청 직원만.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석포제련소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더욱 주의 깊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 11명이 숨졌습니다. 예.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이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 8건이고 노동자는 11명이 숨졌는데 이 사망 원인은 간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 작업 중 빠짐 등입니다. 또 이 2021년에는 카드뮴 오염수 방출로 281억 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2018년에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 방류해서 20일 조업 정지를 당하는 등 이 환경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오전에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영풍제련소는 폐쇄하라 이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예. 이제 어제도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통합 환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합 환경 허가를 취소하라. 이 통합 환경 허가는 뭔가요? 네, 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의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이 대책위 측은 올해까지 10수명의 노동자가 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숨졌는데 공장 밖으로는 오염물질이 공기 중 땅속 낙동강으로 보내져서 산의 수목이 고사하고 낙동강을 따라 오염물질이 켜켜이 쌓여왔다. 제련소는 2018년 폐수 방출로 조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제련소가 산과 강, 자연을 죽이고 사람마저 죽이고 있다. 또 이런 위험한 공장에 통합환경 허가를 내준 환경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 이런 논리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이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업무를 하다가 급성 백혈 골수암 진단을 받은 진현철 씨가 10일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을 해서 발언하셨는데요. 네. 이 진 씨는 독성 물질이 섞인 수증기를 꾸준히 마신 탓에 이 병이 걸린 걸로 여겨졌지만 처음엔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서야 암 진단 6년 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업재해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예. 이 진 씨의 말을 좀 옮겨드리면 석포제련소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김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또 자신이 근무할 당시에 회사가 용도에 맞지 않는 숨을 들이쉬면 그대로 냄새가 들어오는 마스크를 줬다. 이런 증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영풍제련소는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영풍제련소는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에 관해 좀 이례적인 사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례적이다고요? 네, 예. 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고 또 유가족을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추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재발 방지 조치에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고가 예견 가능했고 또 여전히 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광물에 불순물로 들어가 있는 비소가 언제든지 수소와 결합하고 반응해서 이번처럼 삼수소와 비소로 분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기자회견에서 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강희태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022년에도 이 석포제련소에서 비와수소 중독 사례가 있어서 임시 건강 진단을 했었다. 이 때문에 석포제련소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여기서 임시 건강 진단은 유해물질 관련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명령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범주를 좀 넓히고 화학물질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급한 건 이런 유해물질에 노동자가 노출이 되지 않게 설비를 최대한 밀폐하고 또 밀폐가 안 된다면 송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일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고요. 네. 이 서울사이버대학교 강태선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약 4만 5천 개 가량의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수만
3만 가지 이상은 유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은 관련법에 따르면 고작 200가지 내외라고 짚었고요. 네. 나아가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영풍석포 재련소 조사는 계속되겠네요. 네, 오늘 오후 1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현장 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론 이런 재계 30위권 대기업 매출 1조 원 규모인 영풍그룹에 정부와 시민들이 더욱 강력하게 법 규정 준수를 요구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오늘은 대구에 있는 한국 최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자산 중에는 우리 대구에 있는 것이 한국의 최대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다인 것들도 많이 있고요. 네.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대구에 있는 우리나라 최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뭔가 퀴즈 같기도 합니다. 네, 퀴즈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국 최대, 네. 최다는 무엇일까요? 예,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자, 첫 번째 최대는 소개해 주실 내용은 뭔가요? 자, 우리 대구가 250만 대도시인데요. 오늘은 뭔가 우리 대구가 친환경 생태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먼저 전국 최대의 두꺼비 서식지가 우리 대구에 있습니다. 네. 대구 망울지인데요. 저기 덕운고등학교 앞에 있는 근데 대구 망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대구 수성구 도심에 비교적 가까이 있는 저수지인 망울지인데요. 그 망울지가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수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들의 이동을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생태적으로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망월지. 네. 매년 정말 뉴스를 전해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맞습니다. 네. 망월지 두꺼비는 보통 봄에 이런 소식을 네. 많이 접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봄에 새끼들이 이동하는 타이밍이니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매년 2월 중순쯤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 인근의 망월지 위에 있는 산 이름이 옥수산인데요. 네. 그 옥수산으로부터 그 망월지로 이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해 5월이 되면 수십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서 다시 산으로 육지 생태계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특히 올챙이를 거친 새끼 두꺼비들이 언제 이동하는가 하면요. 5월 중순에 비 온 다음 날 이제 육상 서식지로 대규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월부터 5월까지 네. 이 두꺼비 소식을 들을 네, 수가 네. 있는 건데 망월지에서 육상 서식지인 산으로 네. 몇 마리 정도가 이동하나요? 대략 3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려올 때는 몇만 마리 혹은 이렇게 되는데 올라갈 때는 새끼 두꺼비가 3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고요. 예. 이 모습은 실제로 우리 대도시에서 본다고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말 장관일 건데요. 이 두꺼비들이 이제 산에서 생활하며 성장하고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이 되니까 정말 놀라운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 그만큼 가치도 상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0년에 망월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예. 또 그하고 관계없이 이 망월지가 사실 가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망월지 저수지가 막 그렇게 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량이 줄어들 수 있고 수위도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수질 악화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 환경단체, 종교단체 또 특히 학생들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두꺼비들이 이동할 때는 이렇게 바리케이트도 쳐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관과 민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관에서는 수성구청에서는 망울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망울지 두꺼비를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뚜비 캐릭터를 통해서 관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거나 수성구청에서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이 뚜비 캐릭터를 가지고 그 망울지
두꺼비를 홍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과 홍보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최대 두꺼비 서식지 네. 대구 망월지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지금 우리 방금 말씀드린 두꺼비 산란지가 저기 덕원고등학교 앞에 있다고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의 가장 동쪽점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대구의 가장 서쪽점에서 성서공단이 있고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네. 그쪽이 또 우리나라 전국 최대의 맹꽁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맹꽁이 서식지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 맹꽁이 서식지까지 거기 있는 쪽이 성서공단의 끝부분이 대명유수지인데요. 이 맹꽁이가 자세히 들어보면 맹꽁 운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울까요? 저도 사실 유심히 들어봤는데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다고 이름이 맹꽁이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그렇죠. 또 들리겠죠.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요. 다른 언어로는. 예. 이 맹꽁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그리고 국제보호종이고요. 그런데 그 아주 귀한 희귀 야생동물이 또 국내 최대 서식지가 우리 대구라는 게 상당히 좀 놀랍죠. 예. 네. 대명유수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게 아마 우리 시민분들은 유수지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텐데 유수지라는 것이 장마 때 일시적으로 수량을 조절해주는 아주 구역입니다. 그래서 뭐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예방할 수 있겠죠. 그 대명유수지는 10월, 11월에 가보면 우리 대구에서 아마 거의 가장 큰 쪽에 속하는 광활한 억새군락지예요. 네. 그래서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도 많은데 그 대명유수지 일원에 맹꽁이 생태 탐방로라든지 전망데크 이런 맹꽁이 생태 학습장이 조성돼 있어서 시민들이 수월하게 생태 관광도 하면서 산책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맹꽁이 개체 수가 급격하게 네. 줄었다는 소식을 맞습니다.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간에서는 이게 수량 조절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혹은 뭐 환경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네. 자연 그렇습니다. 자원이잖아요. 네. 잘 보존하도록 네.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네. 말씀 중에 이제 왜 더 중요하냐면 성서공단은 대구에서 제일 큰 공단이에요. 자, 성서공단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가장 큰 공단에서 환경 관리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맹꽁이가 그렇죠. 서식한다는 네, 거. 그 자체가 멸종위기 동물이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안 좋은 곳에서는 안 자랄 것 아닙니까? 이제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건 또 그러니까 요 심각한 부분은 문제죠. 그렇죠. 이제 예. 아주 유심히 세밀히 조사해서 진행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두꺼비와 맹꽁이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두꺼비, 맹꽁이 오늘은 그래서 야생동물, 위기동물로 아주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망월지는 대구의 가장 동쪽에 있고 대명유수지는 또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 도심의 가장 한복판에 흐르는 우리 대구 시민의 젖줄 신천입니다. 그 신천에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여가 공간이잖아요. 예. 여기에 살고 있는 수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구에 사는 멸종 위기 동물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05년쯤에 약 10여 년 전에 신천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 수달이 밤에 활동하는 동물인데 네. 이 환한 대낮에 이 보호종인 수달 2마리가 신천에 나타났어요. 그것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수달은 천년기념물입니다. 약 네. 330호 1급 보호동물인데 그때 이 신천을 산책하시던 분이 수달을 발견하게 됩니다. 250만 이 대도시 하천에 수달이 나타난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수달이 야행성인데 그렇습니다. 대낮에 또 나타났어요. 네, 갑자기 이게 스타처럼.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한테만 나타난다고 하던데 예. 네. 첫 발견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겠습니다. 네. 수달의 발견 이후 신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태에 대한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겠네요. 그렇죠. 이게 수달이 조사가 그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초 이제 했을 때 천연기념물인 이 수달이 대구의 상징적인 도시마천인 신천에 조사를 해보니 8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2마리가 나타났는데 네. 그 일가족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수달이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나요? 네, 가장 최근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9년이니까 가장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천에서 자라고 있던 이 수달이 금호강까지 갔어요. 그래서 24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예. 당시 그때 1년 정도 외부 전문기관이 이제 의뢰를 해서 수달의 행동 생태라든지 보호 전략을 연구하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2006년 8마리였던 것이 2019년 약 10년 만에 24마리,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예. 네. 천연 기념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수달이. 네. 이 신천에서 이 수달이 발견됐다는 것은 신천이 네. 그만큼 수달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신천이 건천이거든요. 즉 말라 있는 평상시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낙동강과 금호강으로부터 물을 당기는데 네. 그만큼 이 수달 자체의 발견이 우리 시민들에게 친환경 생태도시 대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또 수달이 먹이사슬에서 이렇게 수중 환경에서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계에서도 상당히 놀라운 의미를 줬다. 그러니까는 우리 쪽에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일본이 물 좋기로 조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수달이 멸종 신고를 한 상태예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천의 대구 네. 쪽에는 24마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렇죠. 건 이건 정말 상당히 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일입니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그 홍보도 하고 있죠. 네, 수달을 역시 알리기 위해서 수달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 달수 캐릭터인데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일본의 이제 구마모토 현에 보면은 구마몬 캐릭터가 이런 친환경 생태 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캐릭터인데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리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달과 두꺼비, 맹꽁이 다 그런 형태로 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미의 최다가 대구에 많았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금요일인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2023 대구 시민 미디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센터 개관 기념 오픈 토크와 강연을 비롯해 지역에서 제작된 다양한 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자막과 음성 해설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 섹션도 마련돼 있습니다. 대구 시민 미디어의 1년을 돌아보고 즐기는 축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2023 인디고 크리스마스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2023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문화기획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는데요. 디파이, 우나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디 뮤지션들이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자작곡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료 공연으로 선착순 사전 예매자에 한해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정보와 예매는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 손발이 지나치게 차갑다면 수종 냉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40세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가벼운 운동, 반신욕, 족욕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이나 심폐 운동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좋고요. 손발이 꽉 조이는 의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수족냉증은 레이노 증후군과 혼동하기 쉬운데요. 손이 자주 저리고 피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면 레이노 증후군일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포항시립합창단의 제119회 정기연주회 축제의 노래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투우사의 노래, 축배의 노래 등 오페라 갈라와 포항 칸타타, 빛으로 불꽃으로를 선보이고요.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이승민이 협연합니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방문객 수 6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공원은 경상북도에서 2021년 5월부터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전시 관람이 가능하고 도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와 공연 공간 그리고 잔디 광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도는 내년에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전시관 내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는 등 새마을 운동에 대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앞서 시사 초점에서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각종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어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2040년까지는 70% 줄이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실현할 90여 개의 이행과제도 공개했는데요.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탄소 중립 정책 다 함께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